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진호 교수입니다. 예, 우리 지금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학습 동기란 무엇이고 또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바꾸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키워주고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진짜 학습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가 아예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아예 공부에 대해서 제껴놨어요. 다른 걸 하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 학습 무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 무기력. 사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 학습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들을 상담해 보면 선생님들이 요새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교수님, 요새는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요새 중고등학교 교실에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잔답니다. 하나는 포기해서 자고요. 또 하나는 학원에서 이미 공부할 걸 다 공부해서 학교 와서 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잔다는 겁니다. 즉 학습에 대한 무기력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런 학습에 대한 무기력이 빠져 있는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진 절대 않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아이들은 왜 학습에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요? 네, 바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학교에서 꾸준히 실패를 경험해 온 겁니다. 중학교쯤 되면 이미 초등학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은 5년, 6년을 실패해 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기가 향상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을 어떻게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뭘 많이 경험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반대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성공의 경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수준에 맞는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지가 맞는지, 지금 보내는 학원이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아이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한 번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30점 맞던 아이가 갑자기 50점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60점 맞던 아이가 80점 맞지 않습니다. 80점 맞던 아이가 100점 맞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이가 노력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큰아들에게 있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아들 오늘 얼마큼 발전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저한테 대답해요. 아빠, 어제는 3시간 앉아있는 게 힘들었는데. 아니, 3시간까지요? 저번 시간에 도서관에 갔을 때는 30분 앉아있는 게 힘들었는데 오늘 하니까 40분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발전인 겁니다.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으면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하고 싶으면 연습해라. 잘하고 싶으면 연습해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귀에 딱정이가 안 치게 하는 말입니다. 잘하고 싶으면 연습해. 잘하고 싶으면 연습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 말은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래요. 왜요?
그러면 쟤는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면서요. 쟤는 연습해서 잘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쟤도 연습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교수님도 연습 안 했을 때 못하셨어요? 당연하지. 그 아이가 맨 마지막에 저에게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저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에게 이 얘기 해주셔야 된다. 네가 여태까지 공부 못하는 것은 네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네가 이것에 대한 소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지 뭐 안 해서 그래?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너도 연습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근데 명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공부함에 따라서 학습이 쫙 발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학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공부를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요, 지지부진합니다. 즉,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한동안 공부에도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힘들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이 바로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학습된 무기력을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기만의 학습법을 찾아가는지를 지도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궁극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키가 됩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선물상태를 타고난다고 얘기했죠. 즉, 자기만의 소질과 특징들을 타고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100가지 다른 학습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러 어딜 갑니까?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공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은 무조건 그 방법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잘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그 학원이 맞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학원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은 사실은요, 학원에 가서 놀다 옵니다. 학원에 가서 제대로 학습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 자기의 학습 방법과 학원의 공부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큰아들에게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너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끊으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너의 공부 방법과 학원의 공부 방법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백해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이에게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 보셔야 되느냐? 최소한 여기에 나온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 체크해 보셔야 될 건 뭐냐? 아이가 디지털적으로 사고하는 아이인가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하는 아이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들 혹시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좌뇌는 주로 논리, 언어, 사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우뇌는 주로 어떤 추상적인 것, 어떤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뇌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좌뇌와 우뇌의 역할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해 있다고 그러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해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타고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좌뇌에 맞는 학습법, 우뇌에 맞는 학습법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막 연구하고 이것에 맞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뇌량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두꺼운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시간으로 좌뇌와 우뇌를 소통시켜주기 때문에 아이가 뭐 좌뇌만 쓰거나 우뇌만 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쓰는 건 맞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디지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편중된 아이들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 아날로그적 사고. 아날로그적 사고는 아까 말한 추상적 사고들, 예술적 사고들. 이런 아이들을 하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이 수학을 풀게 되면요. 수학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지금 말한 디지털적, 논리적으로 수학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마치 예술 감상하듯이 수학을 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맞지 않게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그 교수님, 그러면 어떤 아이가 디지털적이고 어떤 아이가 아날로그적입니까? 디지털적인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 정도를 잘합니다. 딱딱딱딱 각이 맞춰져요. 하나를 끝내야 다른 거 할 수 있는 아이가 디지털적 사고를 주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아날로그적 사고를 주로 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주변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막 중구난방입니다. 늘어놓습니다.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고 옮겨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아날로그적 사고를 주로 하는 아이가 아닌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많이 그렇다면. 그럼 교수님, 아이가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하는 아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직관이 발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볼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술 감상하듯이 수학 문제를 푼다고요. 역으로 따지면 이 아이들은 그걸 잘 활용하면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림 감상하듯이 영어를 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맞는 학습 방법은 어떤 학습 방법일까요? 많은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만져보게 만드는 겁니다. 조작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학습 방법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용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가 디지털적으로 사고하는가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하는가. 만약에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하는 아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조작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면 학습에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무자르듯이 우리 아이는 무조건 디지털적이야,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아날로그적이야,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어디에 좀 더 편중돼서 사고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학습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될 건 주의 집중 스타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주의 집중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공부에 대한 주의 집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집중이라는 겁니다. 자, 선택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봐야 되는 것을 보는 아이, 선택적 집중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등에 저기 손에 뭐 났네? 반지가 빠졌네? 보라고 하는 거를 보지 않고 엉뚱한 거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아이들은 선택적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하는 걸 꺼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꺼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선택적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교실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업을 할 때 보면 선생님이 여길 보세요 할 때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찾게 되는 아이들이죠.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선택적 집중이 강한가 아닌가. 내가 보라고 하는 걸 잘 보나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선택적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 이 아이들은 주변의 자극에 쉽게 생각이 분산됩니다. 이것을 간섭 자극이라고 합니다. 간섭 자극에 의해서 쉽게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간섭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변에 뭘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책상 위에 못 올라오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선택적 집중을 잘하나 그렇지 않은가. 반대로 이 선택적 집중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잘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 선택 집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 집중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시간, 어떠한 주제에 따라서 선택 집중이 잘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주의 집중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 집중이라는 겁니다. 지속적 집중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공부는 뭐로 한다고 그랬었죠? 예, 엉덩이로 한다고 그랬죠. 엉덩이에 뇌가 달려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은 뭐죠? 예, 오래 앉아있을수록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적 집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게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 집중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선택한 그 주의 집중을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집중의 시간은 집중의 강도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의 강도가 강하면 집중의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중의 강도가 약하면 집중의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하고 짧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요, 1시간을 공부하나 3시간을 공부하나 가만히 한 자리에만 계속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1시간 이후부터는 집중의 강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아들만 봐도, 큰아들 같은 경우엔 전형적인 가늘고 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죠? 네, 오래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집중의 강도가 저보다 훨씬 약하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학습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습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기억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내 스스로가 이것들을 잘 외울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학습 전략과 기억 전략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마음속에 따라해 보시죠. 엄마 좀 혹은 아빠 좀 가르쳐 줄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너가 이 책을 읽었지? 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아빠에게 가르쳐 줄래? 너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빠에게 가르쳐 줄래?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아빠, 엄마를 가르쳐 주기 위하면 아이는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푼다, 내가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구나. 바로 이게 자기만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학습 전략이고 자기만의 기억 전략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같이 그것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아이들과 같이 찾아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강점과 선호도입니다. 강점이라는 건 뭐냐?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냐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죠? 선호도는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강점과 선호도는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또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하지 못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면 잘하는 것일까요? 좋아하는 것일까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끊임없이 아이와 같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심지어 선생님들을 상담해서 제가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체육을 잘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아이가 미술을 잘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색감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구도를 잘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스케치를 잘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민첩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까? 지구력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는 얘기입니까? 천지차이입니다. 왜냐? 아이에게 정말로 아이가 잘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이 아이의 꿈과 연결되고 이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정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그럼 얘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잘하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잘하면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잘하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좋아지게 됩니다. 핵심은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는 것이라는 것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할 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계획해봐라. 그리고 네가 수행해봐라. 수행한다는 것은 직접 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가 점검해봐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요. 평가해봐라.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강화라는 겁니다. 자기 강화라는 건 너에게 네가 스스로 상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최소한 이 5가지를 아이들과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계획하도록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은요 늘 자기가 자기 계획표를 만듭니다. 첫째는 이게 습관화가 돼 있고요. 둘째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부모, 엄마가 자기 계획표를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늘 해야 될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요. 그 체크에 따라서 엄마와 제가 점검을 해줍니다. 다 잘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뭘 받는다고요? 예, 강화를 받습니다. 상을 줍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제분들과 똑같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요. TV 보는 거 좋아하고요. 컴퓨터 게임 좋아합니다. 단 그 컴퓨터 게임과 노는 것, TV 보는 것은 반드시 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못이 박힌 거죠. 그게 서로 합의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제분들과 같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아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전환시키시는 게 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목표를 찾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뭘 찾아라? 장점을 찾아라. 이 장점이 아이들의 뭐와 연결돼야 된다? 삶의 목표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종종 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다고요? 장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 꿈을 주고 싶으시면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미술 잘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이가 보니까 공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구도를 잘 잡고 굉장히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잘 맞춰갑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냥 미술을 잘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 만화가나 무슨 뭐 미술, 뭐 예술가밖에 없겠죠. 근데 공간 감각이 뛰어나면요. 기계를 설비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건축가도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아이와 같이 찾아가고 그것을 아이의 꿈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은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아까 외우는 것도 잘하지만.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요? 같이 꿈을 찾아갑니다. 아이는 지금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everything is okay. 네가 좋아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단 제가 봅니다. 과연 실력이 될까?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낮춥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우리 큰아들, 아들이지만 의외로 간호사 하면 잘하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를 해도 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처음에는 자기는 의사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공통점이 있죠. 아이의 장점 뭐죠?
사람을 만나고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진짜 궁극적인 꿈을 갖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단 두 가지는 제가 아이에게 확신하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네가 이 일을 할 때 행복할 것. 이 두 가지는 아이가 확실히 이 아이의 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말한 자기 계획, 자기 실행, 자기 점검, 자기 평가, 그리고 자기 강화하는 과정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이가 자기만의 꿈을 갖게 되고, 자기만의 꿈을 갖게 되면 비로소 아이는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겠죠.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고 다 잊어버리신다면 아이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풍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람풍이 뭔지 이해 가시죠? 예전에 우리 엄마 하나가 발음이 셌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람풍을 바람풍 그러니까 아이가 바람풍이라고 하니까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이가 책 보는 걸 원하십니까?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핸드폰 보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아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같이 보세요. 최소한 부모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아이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으면 연습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만요? 아이만 연습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들, 전 시간, 이번 시간에 거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그 중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한 가지 아이와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잘하고 싶으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이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라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움직임입니다. 아이들의 삶의 움직임이고요. 그 삶의 움직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이 아이들을 한 번 더 믿어주고 이 아이들의 등을 한 번 더 두드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옆집 철수의 방법이 아니라 뒷집 순이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 그때 아이의 진짜 학습 동기가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절대로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것? 연습해야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으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